자, 강의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행동의 설명 모델에서 다섯 번째는 생리학적 접근으로 갈 겁니다. 생리, 사람의 그 생물학적 그런 이치로 갈 것인데, 질병 모델하고 의학적 모델 이렇게 두 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리학적 이상, 그러니까 뇌라든지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등의 결과를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상 행동은 병적인 것이며 적응적 행동과 질적으로 다른 범주로 가정을 한다. 자, 이제 우리가 이상 행동이야. 자, 이상 행동은 말 그대로 행동이 이상한 거죠. 그리고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상인 행동은 어디까지고 비정상인 행동은 어디까지냐. 자, 이게 이제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동을 했을 때 그거 다 정상이냐? 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어떤 우리가 그 행동을 반응을 일으켰을 때 그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자, 이 이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머리에서 이게 인지로 나오는 거잖아요. 인지로 인해서. 그럼 여러분의 머리에서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가면은 그 머리는 그러면 어디까지가 IQ가 있잖아요. IQ가 그러면 있는데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까지가 비정상이냐.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때, 자, 우리가 흔히 이 IQ 지수의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IQ 지수로서 우리가 경계선 하면 70에서 8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IQ가 70에서 80이 경계선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 IQ가 이 70에서 80보다 굉장히 많이 높은 거 아니에요. 보면 뭐 IQ는 보통 뭐 평균 100, 100으로 잡았을 때, 이 평균을 100으로 잡았을 때, 자, 그러면 IQ가 좀 낮다. 그러면 IQ가 낮으면은 그것도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요게 볼 때에.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상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밑에까지는 비정상이다 이거예요. 비정상, 다시 말해서 이상이다. 이상으로 정말. 여기서부터 이상이다. 이상행동. 자, 그러면 정상과 비정상을 볼 때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이상이고,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은 다 정상이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IQ는 정상이야. IQ는 정상인데 갑자기 막 여기서 뭐 분노를 내가지고 그냥 막 다 때려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럼 그것도 정상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길거리 지나갔는데 어깨 좀 어떻게 좀 건드리 툭 쳤다고 해서 부닥쳤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길거리에서 막 사람을 패버리고 막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또 IQ는 정상인데 그것도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리학적 그 접근으로 볼 때에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병이냐 질병이냐 아니냐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개인의 생리학적으로 보면 그 이상은 어디에서 오냐면 뇌에서 오는 것이다. 뇌. 그러니까 사람은 이 모든 행동은 뇌가 지시를 하죠. 그 사람의 모든 행동, 또 인격, 그 사람의 생활 습관, 태도 이런 것들은 다 뇌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뇌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상 행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게 생리적인 거예요. 생리적 접근으로 볼 때에. 자, 그래서 그 뇌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은 병적인 것이다. 그래서 병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병리적.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정상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럼 병리적이다. 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비정상이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랬어. 자, 그러면 이거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요? 에이, 아무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상이라고?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근데 저기 만약에 이제 사람이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정상이지. 근데 괜히 쓸데없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녀봐요. 얼마나 그거 미친 사람 같지 않아요? 네,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어떤 때는 그게 정상이고 어떤 때는 비정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 이거는 딱 단순하게 이거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대치를 한다 이 말이죠. 저 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친 사람이죠. 이상이잖아. 이상행동. 자, 그런데 사람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상행동이야. 그죠? 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내 똑같은 행동이 어떤 때는 정상일 수 있고 이상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정상이다, 이상형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색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상이냐 이상행동이 나오냐 그러면 모든 환경, 주변의 환경도 보고 또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다 봤을 때 우리가 이건 정상 범위에서 어긋나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이상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의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중추신경, 내분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범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행동 방향, 근황, 이 행동 범위 이것을 이제 범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범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생리적 접근으로 볼 때도 우리가 이 뇌에서 이게 뇌의 어떤 그 반응을 통해서 아니면 뇌가 인식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의 그 생리적인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상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6번째는 소질이라는 게 있었어. 스트레스 모형 접근이야. 개인의 특성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의 특성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특정한 유전적 소인이나 뇌신경계의 이상을 지닌 개인의 특성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특정한 정신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개인의 특정 스트레스. 그러니까 개인의 특정 스트레스는 누구든지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를 갖고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데 그게 개인마다 다 틀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인마다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데 그 노출 정도가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때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정한 그 정신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자, 우리가 말이에요. 사람이 무서워.
깜짝 놀랐어. 자, 깜짝 놀랐으면 여러분 깜짝 놀랐을 때 어떻게 반응해요? 네? 아니 깜짝이야? 진짜 놀랐는데? 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놀란 것도 적당히 놀라면 아이 깜짝이야. 어? 깜짝 놀랐잖아. 이런단 말이야. 근데 더 크게 놀랐어. 이렇게 되잖아. 그죠? 네. 그 아주 진짜 놀랐다. 그러면 어떻게 돼? 기절할 뻔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놀람의 정도, 얼만큼 놀라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놀라서 죽는 거 아니에요. 기절해서 못 깨어나면 죽는 거지. 이 놀라는 것도요, 여기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이게 내가 안식 상태에서 놀래야지.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은 너무 큰 충격이다 그러면 기절해버리면 죽는 거지, 뭐, 놀래서. 네? 그래서 로또 1등 당첨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놀래서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노출될 때 스트레스에서 개인이 특별한 상황에서 노출될 때 그 사람 나름대로의 특정 정신장애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이제 보면 어떤 사람은 놀람의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화 안 나요? 네. 너무 놀라니까. 화가 나요. 어떤 사람은 너무 놀라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그냥 다 주저앉아 버려요. 화내고, 주저앉고, 그 다음에 소리 지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꿈을 꿀 때 막 무서운 사람이 막 잡으러 오면 어떻게? 마음은 원인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그런 꿈 꿔봤어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이 안 가지는 거야. 그래서 꿈에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다가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깨워가지고 아유 내가 뭐 무서운 가위 눌렸다 뭐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면 괜찮다 이거죠. 일시적으로. 근데 이게 그 증상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게 생긴다. 반복적으로 생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장애잖아요. 정신 장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병리적인 거지. 아니 잠깐 사람은 한번 지나갈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는데 그것이 자꾸 반복해서 자꾸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병이잖아요. 병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신장애, 정신병, 이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자, 정신병이 뭐예요? 정신에서 이상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그 정신장애 혹은 정신병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죠?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저 사람 정신병자야 이거 하고 저 사람 정신장애자야 이거 하고 어떤 게 더 부드러워요? 그래요? 확실하죠? 저 정신병자가 있네 이거 하고 저 사람 정신장애네 이거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병을 갖다가 이제 병이라고 막 쓰지 말고요. 그러면은 사람이 분노해가지고요. 그게 막 진짜 그 사람이 만약에 분노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말 조심해야지. 자, 그래서 정신장애 이런 말을 쓰란 말이에요. 정신장애. 근데 정신장애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진짜 보면 그의 소질적으로 그가 정신장애가 됐냐,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잠시 일어나는 현상이냐, 아니면 진짜 그게 반복적으로 아예 이 병리화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냐, 또 아니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이 이 장애가 그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냐.
또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냐. 자,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행동도요. 행동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제 고향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 말을 할 때마다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럼 이제 근데 그걸 갖다가 흉내내다가 또 그렇게 되버려요. 그 사람 흉내내다가 그 사람은 멀쩡해지고 흉내낸 사람이 대신 이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틱장애라 그러잖아요. 틱장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거 장애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밥 먹다가도 그러고 막 먹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장애라는 정신이 앞에 들어갔을 때는 이 장애라는 말을 함부로 막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분노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사회복사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단어를 선택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 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신장애 분류를 보면 미국 정신의학회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정신장애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하고자 정신질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정신병, 정신장애, 정신질환. 자, 세 개를 우리가 이제 지금 보는 거예요. 이 단어 세 개를 볼 때에, 자, 저 사람 정신병자야. 자, 이거 하고, 저 사람 정신장애자야. 이거 하고, 저 사람 정신질환자야. 자, 어떤 게 제일 부드러워요? 이 질환자를 고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네. 환자기 때문에 처방이 가능한 것이고, 이거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신장애. 장애는 뭐예요? 장애는 완전히 회복이 그렇게 쉽지 않은, 회복이 쉽지 않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장애라는 것이. 근데 질환은 치료가 가능한 거단 말이에요. 이것은 병리적으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신병.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게 좀 데미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신질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 사용하는 공식 부호와 체계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DSM 진단 기준은 ICD 진단명과 번호에 따라서 질환을 정의했어요. 그래서 20개 범주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면은, 자, 지금부터 이렇게 DSM의 정신질환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경 발달 장애. 신경 발달 장애. 그래서 이 신경이 이거 발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발달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조현병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미친 사람들.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미쳤다. 근데 우리는 이 참 단어를 쓸 때 말이에요. 옛날에 욕을 할 때도 저 사람 미친놈, 뭐 미친년,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살벌한 막 단어를 지금 막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항상 이 단어를 선택을 할 때도 부드럽게, 이왕이면 상처 안 받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좀 잘 선택을 잘 해야 될 지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양극성 및 관련 장애. 그러니까 양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극과 극이죠. 그죠? 이쪽 끝과 저쪽 끝이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좋아할 때는 막 너무 막 좋아가지고 막 자기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그런데 또 슬플 때는 그냥 저 밑바닥 가서 막 죽으려고 그러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인상 오만 가지 다 쓰고 있어. 이것도 뭐예요? 이게 조울증이잖아요. 그죠? 네, 조울증. 좋아할 때는 한없이 죽고, 또 우울할 때는 한없이 밑바닥에 떨어져.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내가 기분 나쁠 때는 그냥 막 사람 만나기도 싫고 밥맛도 없고 기분 나쁠 때는 그냥 막 잠도 안 오고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뭐 있으면서도 없다 그러네. 본인들이면서. 근데 사람이 그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가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만약에 자 봐요. 오늘 그 사람이 기분 나빠. 그러면 오늘 하고 있다가 잠자고 일어나면 끝나야 되잖아.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기분 나쁘고 있고 그날도 기분 나빠서 오늘은 끝날래나? 그것도 그러면 그 다음 날도 막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그런 사람 보면 이게 힘들어요. 우리 집사람은 한번 삐지면요 일주일 동안 나 밥 사 먹으러 다녀야 돼. 아니 그거 자고 일어나면 풀어야지. 그거 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뭐 어떻게 해라는 얘기야. 그래서 또 이제 삐지면은 또 밥 사 먹으러 또 다녀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밥도 안 차려주니까. 밥은 차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우니까 안 차려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그 남편하고 그런데 얼마나 남편이 죄를 졌길래 그래 밥까지 안 차려주고 그래.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이 이렇게 양극성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양쪽의 끝에를 이렇게 그런 것들을 관련된 장애가 있고, 그다음에 우울 장애, 우울도 장애가 될 수 있을까요? 저 우울도요. 원래 이 우울질 기질적으로 우울한 사람 있잖아. 그 우울한 사람은 뭐 기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침체돼 있고 좀 그런 거지. 근데 우울한 사람이요 차분해요 굉장히. 왜냐면 우울해봐 차분하지. 근데 막 기분 좋아봐 흥분해가지고 차분하지가 않잖아. 너무 막 기분 좋은 사람 믿을 수 있겠어? 그래도 제일 우울한 사람을 더 믿지. 그래서 우울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기질 중에서도 우울질이 있거든요. 그 우울질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좋아요. 그 사람 침착하고, 그 다음에 도표, 그래프, 목록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하고, 함부로 어떤 이랬다 저랬다 안 하고, 우울질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또 이게 뭐든지 침착하고, 희생적이고, 그게 굉장히 좋아요. 담즙질을 가진 사람한테는 우울질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울이 전혀 나쁜 건 아니에요. 우울이 나쁜 거는 아니고, 자, 봐요. 다혈질 하면 어떻게 돼요? 다혈질은 그냥 지 기분에 따라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남이 하고 하든지 말든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좋을 때는 좋고 막 이렇게 자기 행동도 그냥 거칠 것도 없이 막 팍팍 해버리고 할 말 다 해버리고 막 상처 줄 것 다 줘버리고 자기는 안 줬다고 다니고 이러잖아. 그죠? 그런 사람은 다혈질인 사람은 신뢰성이 없잖아. 신뢰성이. 그런 반면에 또 이 우울질을 가진 사람은 신뢰성이 있다. 이랬다 저랬다 안 하니까. 다혈질을 가진 사람은 야 내가 해준댔다가 얘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 해줄게. 그래 아야 아무리 해도 못 해주겠어. 그러니까 야 네가 그렇게 막 해준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 해줄게. 야 아무리 생각을 해봤는데 또 생각을 해봤는데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변덕이 심하니까. 다혈질을 가진. 근데 우울질을 가진 사람은요 결정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결정을 하면 또 오래 가거든. 이게 변하지도 않거든.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우울질을 가진 사람들은요 항상 그 모습이야. 항상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근데 다혈질 가진 사람은 막 얼굴 살펴야 되고 오늘 기분이 어떤가 봐야 되고 오늘 성질이 났는가 그거 봐야 되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우울한 것이 결국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우울이 이렇게 그냥 그 우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나쳐 버리면 그것도 우리가 우울 장애로 볼 수 있다.